안녕하세요. 신나고 재미있는 브라질 소식을 전하는 착한 남편 운동본부장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만들어보는 이야기 브라질 속 주제는 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실과 배경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니까 이걸 뭐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 그렇게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 비디오는 지난 8월 22일 어훈당 어르신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그런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는 이 그림은 멀리 저기 맨 위에 있는 멕시코부터 시작을 해서 중미, 남미,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볼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 모든 나라들이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 초록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 보시죠? 자, 그러면은 그 옆에 노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시되어 있는 이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미에서는 그럼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만 있느냐?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보시면은 저기 브라질 위에 지금 회색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이 먼저 기아나가 있고요. 여긴 영어를 사용하고요. 거기 바로 옆에 있는 수리남은 네덜란드어, 그리고 그 옆에 파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는 프랑스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구는 적지만 이제 각자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이외에 중미의 조그마한 나라들 보면은 각자의 이제 다른 언어가 있어서 꼭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만 사용하지 않고 여러 언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떻게 이 포르투갈이 이 브라질에 이렇게 언어를 전파했을까? 먼저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의 끝,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제일 서쪽에 있으면서 스페인 옆에 붙어 있는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브라질을 발견하고 또 브라질을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었을까? 그런 배경을 보려면은 먼저 지금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옛날 고대 시대 보면은 그 당시 그리스 다음으로 세계를 이제 그 호령하던 이탈리아 반도에 탄생한 로마가 있고요. 북아프리카부터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제 카르타고인들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이 이제 수년간 뭐 100년 이상 이렇게 전쟁을 벌이며 뭐 내가 왕이다 너가 왕이다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한니발 장군도 물리치고 이제 오랜 전쟁 끝에 드디어 로마가 그 당시 알려져 있는 지중해 모든 나라를 제외하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열게 됩니다. 팍스 로마나는 이탈리아 반도와 북아프리카, 이베리아, 또 위에 프랑스, 저 멀리 영국, 또 아래로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지금의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이 모든 지역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세력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쓰는 프랑스어도 그렇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옛날 로마인들이 사용하던 라틴어 계통으로 인해서 서로 비슷한 문법과 이제 글자를 쓰게 됩니다. 이렇게 팍스 로마나 시절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이제 서기 이제 7세기경부터 아랍 반도,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에 새로운 세력으로 이슬람 문화가 시작됩니다. 이들은 알라신을 유대하다, 그런 유일신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북아프리카도 다 점령하게 되는데요. 로마가 저문 후에 비어있는 이 시기에 이슬람은 많은 지역을 평정화시키며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뭐 그 당시에 뭐 유럽이었던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국가를 세우면서 좀 혼란의 시기였기 때문에 힘을 많이 모으지 못했지만은 771년에 드디어 이베리아 반도에 침공한 이슬람 세력은
무서운 이제 세력으로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물리치고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칫하면은 온 모든 유럽이 이슬람 세력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신앙심뿐만 아니라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많이 달랐던 기독교인들이 힘을 모아 이슬람 세력을 이베리아 반도에서 차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사는 것 같지만은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을 벌이는 그런 혼란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는데요. 어, 길게는 800여 년간 이베리아 반도에 이슬람 세력이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의 스페인 문화를 보면은 그 당시 어, 이슬람 문화가 어떻게 녹아 들어갔는지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한 사원의 지붕 천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게 그림과 이런 모양들을 보면은 알게 이렇게 딱 보면은 이제 동양적인 소요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이슬람 문양이 있고요. 또 아직까지도 그 당시에 쓰여져 있던 건물과 이런 문양이 그대로 남아 있고 정원을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하는 그런 스페인 광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슬람의 문양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긴 전쟁을 하면서 스페인이 드디어 스페인이 아니었죠. 그때는 스페인이라기보다 이제 각 지방들이 힘을 모아 계속해서 싸우다가 드디어 1492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벽히 이슬람 사람들을 모두 몰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국가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제 뭐 각 지방마다 왕권이 있었지만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 이제 스페인 왕국이 됐고요. 그 옆에 포르투갈도 어느 정도 나라를 갖추게 되어 출범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다른 비전으로 볼 수 있는데요. 뭐 수년간 기사단을 형성을 해서 이슬람인들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즉 이교도를 쳐부숴야 된다라는 그런 싸움을 하던 기사단들이 정작 이슬람인들이 아랍인들을 쫓아내고 나니까 드디어 전쟁을 하게 없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기사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싸우게 되죠. 서로 싸우고 약탈하고 죽이고 왜냐면 그 호전적인 그런 기질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싸우다가 그게 약간 변형되면서 이렇게 뭐 마녀 화형식 즉 종교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그냥 저거 마귀다 저거 마녀다라고 해서 덮어 씌우면서 서로 막 싸우기도 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유럽에서도 이제 그 치를 떠는 이제 그러니까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스페인 사람들의 기질을 볼 수 있고요. 그게 지금까지 남아서 이렇게 좀 살아있는 소를 죽이며 환호하며 그 소를 잡아먹는 그런 호전적인 성격이 남아있는 스페인들 기질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 어떻게 보면은 같은 이제 그 지역에 살면서 이제 언어도 비슷하지만은 이제 국가를 형성해서 드디어 이제 우리도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중해를 나가게 되는데요.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포르투갈은 서쪽에서도 가장 서쪽인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라도 형성했으니 먹고 살자. 거래를 하자.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느 나라건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거래하기 위해 그 당시 중심지였던 이런 지중해로 나가려고 했으나 이탈리아, 뭐 프랑스, 뭐 다른 나라들이 베네치아 뭐 이런 나라들이 너희들은 나올 수 없다라고 텃세를 부리는 바람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어느 나라나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지중해로 나갈 수 없으면은 그러면은 새로운 땅을 개척하자 라고 해서 드디어 포르투갈 사람들은 배를 타고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드디어 이렇게 이제 서쪽으로 가서 아프리카 이제 지역을 돌게 되는데요. 뭐 지금은 뭐 큰 문제 없이 이건 뭐 가면은 뭐 땅이 나오겠지라는 당연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은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끝을 가다 보면은 낭떠러지가 있고 그 낭떠러지 끝에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산다 라는 것을 모두 믿고 있었는데요. 어떻겠습니까? 배는 고프고 가야겠고.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조금씩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서 가면서 넘다 보니까 드디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 인도까지 가는 항로를 개척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아프리카의 모든 서해안 지방을 지배한 건 아니라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돌다 보니 여기서 희망봉이라는 이름은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조금씩 내려가다 지금의 희망봉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파도는 높고 저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두려움에 쌓였을 때 안개를 거치며 저기 끝에 높은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그것을 본 그 당시의 선원들이 이제 드디어 땅이 보이는구나. 우리는 살 수 있는 희망이 있다 라고 해서 희망봉, 즉 포르투게스로 Cabo de Boa Esperança 라고 해서 그 이름이 유래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항로를 개척해서 세계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돈 그 탐험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젤란인데 그게 포르투갈 이름으로 마갈량이스라는 탐험가였고요. 그 이외에 전 세계적으로 모든 항로를 포르투갈 사람들이 개발하게 됩니다. 개발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 어떻게 도착했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이렇게 수십 척의 상선에 타고 먼저 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큰 배가 아니라 한 100여 명이 탈 수 있는 기케야 수백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상선들이 많았고요. 그 상선과 수십 명이 타는 배로 여러 개로 나눠져서 선단을 이뤄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멀리 해안선에 배를 두고 조그만 배에 나눠서 이렇게 육지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인디오들이 봤을 때 이것은 옛날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알려오던 이것은 바로 신이다. 우리를 구해왔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금발, 머리가 다 금발이었고요. 또 이렇게 수염, 인디오들은 수염이 안 났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하게 나고 그 당시 철을 몰랐던 인디오들에게 칼을 보여주고 번쩍번쩍 빛나는 이제 갑옷을 입고 내리자 이들은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UFO를 타고 오는 외계인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희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처음에는 거래를 트면서 극진히 모시기도 했는데요.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꼭 이렇게 중미, 그러니까 이게 남미나 중미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자바 지역이라든가 인도네시아, 인도 지방에서도 가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새로운 종교, 그러니까 즉 기독교를 우리 인도들에게 전파해야 된다라는 그런 종교적 신앙심을 똘똘 뭉쳐서 이런 선교사들이 각 지방을 돌아다니게 되면서 교회도 만들고 교육도 주면서 거래를 하는데요. 그게 모두 다 인도네시아도 들어가고 인도도 들어가고 가까운 일본에도 전파되고 하면서 문화 교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새로운 지방에 가서 보고 배우고 거래를 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가장 비싼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처음으로 먼저 후추였습니다. 후추를 그 당시에는 지금의 그 동남아, 인도 이쪽 지역에 비해서만 많이 재배가 됐는데요. 왜 후추를 많이 찾았냐 하면은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고기를 잡으면은 곧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상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냄새가 남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냉장고에 두면은 며칠 두고 먹을 수 있지만은 당연히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소고기를 잡으면은 소뿐만 아니라 돼지 다른 동물을 잡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다 먹지 않는 이상 두고 먹게 되면은 소금에 절여서 먹기도 하지만은 이게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냄새를 없앨 때 각종 향신료를 쓰게 되는데 그때 가장 인기 있던 게 이런 후추였고요. 또 일부에서는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계피, 또 육두구 이런 향신료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예로 뭐 배 하나에 향신료 하나를 다 가득 싣고 오면은 그 다시 유럽에 도착하게 되면 수채의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향신료였고요. 이렇게 포르투갈이 돈을 많이 벌자 바로 옆 동네에 있던 스페인에서도 자극받아 여러 나라들을 이제 탐험하게 되는데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콜럼버스가 이제 중미, 북미를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탐험가들을 보내게 되는데요. 포르투갈에서도 그렇지만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가장 큰 차이는 식민지 개척은요. 이 그림에서 나옵니다. 즉 포르투갈은 나라가 적고 인구가 적다 보니 될 수 있으면은 전투 전쟁을 하지 않고 거래, 그러니까 상거래를 위한 그런 거래를 위주로 하는데요. 스페인은 좀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고 더군다나 수백 년간 싸워온 기사들, 호전적인 기사들이 많다 보니 그들은 거래도 좋지만은 될 수 있으면은 정복, 침략, 그리고 약탈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의 멕시코 지역을 다 침범을 해서 그쪽 지역의 잉카 이런 마야 문명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새로운 식민지에서 가지고 온 뭐 각종 뭐 향신료뿐만 아니라 금은 보화를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자기 나라에 가져가서 뭐 휘황찬란하게 만들기도 했지만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이런 이탈리아 이런 다른 나라들에게 자기네 나라의 권위와 또 이런 힘을 좀 모으기 위해서 그 당시 전 세계의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교황청에 바치게 됩니다. 그러면 교황청에서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뭐 새로운 사업, 즉 선교 사업도 하고 새로운 땅도 개척하고 함으로써 많은 인정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서로 이 땅은 내가 먼저 점령을 했다. 이 섬은 내가 먼저 발견했다. 라는 식으로 해서 끊임없는 사고 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교황청에서는 야야야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마. 너희들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냥 우리 서로 좋게 해결하자 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지도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카나리아 군도도 있고 까보베르데도 있는데요. 카나리아 군도에서 1600km 떨어진 데를 중심으로 딱 북에서 남으로 딱 선을 긋습니다. 선을 그어서 이 땅에서 오른쪽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조건 포르투갈, 왼쪽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조건 스페인. 이렇게 너희들이 먹어라 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좀 북미가 이렇게 크고 또 이렇게 남미가 큰지 아무도 몰랐던 상황에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서로 오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눠 먹게 되는데요. 그 조약이 1494년에 이루어진 또르데실랴 조약입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지금 이제 북미와 중미와 남미로 이렇게 긋게 되고요. 똑같이 1529년에는 사라고사 조약을 통해서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색 선을 통해서 저쪽에 똑같이 지금의 우리 한국도 포함된 일본, 뭐 동남아시아를 딱 그어서 오른쪽은 포르투갈, 왼쪽은 스페인 이렇게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땅을 나눴지만은 포르투갈과 달리 스페인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북미, 중미를 개발하기 위해서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동안에 포르투갈도 당연히 지금의 남미와 아프리카, 앙골라, 또 뭐 모잠비크, 또 멀리서는 저쪽에 지금 인도의 고아 지방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땅이 있었지만은 스페인이 뭐 전투나 이런 거로 정신이 없는 동안에 브라질에서는 자 여기 지금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왔죠? 지금의 이제 뭐 딱 위에서 나무로 이렇게 잘라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땅을 스페인이 신경 안 쓰는 동안에 브라질에서는 하나씩 하나씩 탐험함에 들어가면서 지도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게 포르투갈어로 반데이란치 이름의 탐험가들입니다. 반데이란치 이름은 브라질이 깃발이 반데라라고 합니다. 반데라. 우리가 잘 아는 안토니오 반데라 있죠? 예, 맞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반데라가 깃발을 뜻하는데요. 그 깃발을 들고 그 탐험대 중에서 맨 앞장서는 사람을 반데란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데란치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런 미지의 땅을 이제 들어갔다 오면서 지도를 그리게 되는데요. 그들의 활약을 담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상파울로를 위주로 해서 점차 저기 브라질 남부까지 가고 아마존 지역을 한 바퀴 돌고 또 브라질 뭐 중부 북부를 이제 탐험하게 되고 되는데, 이들이 그려온 그림으로 인해서 브라질이 아니었죠. 뭐 포르투갈은 이 땅이 이렇게 있구나. 이것도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라고 해서 하나씩 야금야금 먹었는데요. 먹었다라기보다 지도를 그리다 보니 그것이 지금의 브라질 나라에 이렇게 편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세력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탐험가들이 잘 갔다 오면서 뭐 이렇게 지도도 그리기도 했지만은 탐험가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또 재미있게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수백 명이 출발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탐험대, 또 가서 뭐 몇 명만 간신히 돌아오는 탐험대,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탐험대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대라고 하면은, 자, 지금에 보시는 이 그림은 브라질에서 유명한 그림인데요. 여기 지금 오른손을 들고 서 있는 이 탐험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인디오들 밑에 있는 인디오들 보면 금으로 만든 이런 장신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신구들이 우리 그 백인 이 탐험대들은 우리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인디오들에게 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인디오들은 신이니까 금을 바치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바치게 됐는데, 욕심이 끝이 없죠. 사람은 끊임없이 계속 야 배고프니 금을 줘, 금을 줘,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달라고 하자 인디오들이 금이 더 이상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금 보이시는 이 탐험가가, 그러면 너희들 삶에 가장 밀접한 진짜 중요한 이 강물을 다 불바다로 만들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인디오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강이 어떻게 불바다가 되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시는 접시 위에다가 이렇게 술을 붓고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는 물이었던 게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혼비백산하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탐험가를 보고 뭐라고 부르느냐? 너는 아냥괴라다. 아냥괴라. 아냥괴라는 인디오 말로 늙은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탐험 이렇게 끝냈는데요.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인디오들한테서 어마어마하게 금을 뺐자 인디오들은 진짜 이 백인들이 신인 줄 알고 또 그들의 약탈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잡는 그런 그 백인 노예라고 할까요? 백인들한테는 강제로 금을 먹이기도 하는 등 그런 이제 서로에 대한 오해가 많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끝내고요. 이외에 또 다른 기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